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공간정보법 맨 앞에인 것 같은데 우리 요약집이 140쪽인가? 네, 140쪽인데 요것만 봐도 20개 득점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요걸 자꾸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문제지만 자꾸 보셔도 네, 20개 나오는 데는 전혀 지장 없으세요. 양을 좀 줄여서 자꾸 반복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6쪽을 보시면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용어의 정의 여기서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돼요. 그런데 뒤에 다 강론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선 별도로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시험 직전에는 한 번쯤은 쭉 보고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뒤에 나오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 4번에 지적소관청이 있죠. 지적소관청. 이때의 지적소관청은 토지 정보를 담당하는 관청이란 뜻인데 이때의 지적소관청은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적소관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시정군수 구청장을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셋째 줄 보시면 구청장에서 가로를 보니까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구태여 자치구청장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적소관청이기 때문에 자치구청장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자치구청장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을 보시면 비자치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비자치구를 두는 시의 시장을 지적소관청에 포함을 시켜버리면 겹친다고 했죠. 그래서 구를 두지 않는 시의 시장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요건 좀 기억해 두셔야 될 테고 그 다음에 6번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연속지적도. 연속지적도는 지적 측량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지적도를 합쳐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이 연속지적도는 법적인 지적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연속지적도를 가지고 측량에 활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좀 보셔야 될 거예요. 특히 연속지적도는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한필지 성립 요건이 나오는데 한필지 성립 요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지소, 지지, 측동 이렇게 외우셨죠? 지,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소유자가 동일할 것, 지, 지목이 동일할 것, 지, 집안이 연속적일 것, 축척이 동일할 것,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그 다음에 양입지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건 그림 형태로 출제가 될 수가 있죠. 용도가 다른 땅 일정한 양이 한 필지 안에 편입된 토지, 양입지라고 얘기합니다. 양입지 요건 제한 두 가지가 출제가 될 텐데 요건도 요즘은 출제가 돼요. 그림을 떠오르시면 돼요.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 설치된 도로, 부고 등의 토지일 것. 두 번째,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에 둘러싸인 토지일 것. 세 번째, 주된 용도의 토지와 용도가 다른 토지일 것. 세 가지 요건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의 양입지의 제한. 이게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죠. 주종관계가 깨진다면 양입지가 될 수 없다고 했죠. 주종관계가 깨지는 경우 세 가지. 첫 번째, 대지인 경우. 두 번째,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초과라는 걸 꼭 유념하셔야 돼요. 10% 이상이 아니라 초과라는 거. 그래서 10%까지는 양입이 되겠죠. 10%까지는. 또한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따라서 330제곱미터까지는 양입지가 될 겁니다. 넘겨보시면 토지의 등록이 나오는데 토지의 등록에서 지번이 나오고 있죠. 지번은 토지의 번호를 지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번은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할 수 있다고 했죠. 공시 기능을 극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글도 안 되고 한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를 하게 될 겁니다. 또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아라비아 숫자 앞에 뭘 붙이죠? 산자를 붙이죠. 임자가 아니라 산자. 뒤에 붙이는 게 아니라 앞에 붙인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지번은 단식 지번, 복식 지번 둘로 나눠질 텐데 복식 지번의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 2개로 구성되죠. 네, 복식 지번 아라비아 숫자 2개로 구성이 될 겁니다. 이때 앞에 있는 아라비아 숫자를 본래의 지번이라고 해서 본번, 뒤에 있는 아라비아 숫자를 본번에 붙은 지번이라고 해서 부번, 가운데 대시 표시는 반드시 뭐라고 읽는다고요? 의라고 읽게 될 겁니다. 또한 이 본번과 부번이 평행적으로 구성된다고 해서 평행식이라고 불러요. 평행적으로 본번과 부번이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평행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분수식으로 구성된 것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분수식도 아니고 기호식도 아니고 평행식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번의 부여 방법이 있는데 원칙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죠.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게 뭡니까? 북서 기번의 방식이라고 얘기하겠죠. 순차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지번은 연속성이 유지돼야 되겠죠. 지번은 연속성이 유지를 해야 됩니다. 1번 다음에는 2번이 나와야 되고 2번 다음에는 3번이 나와야 되죠. 3번 다음에 10번이 나오면 연속성이 깨지고 관리가 힘들어지고 공시 기능이 떨어질 겁니다. 또한 지번은 연속성이 유지돼야 되고 가능하면 본번으로 부여한다고 했죠. 지번은 본번으로 부여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원칙 하에서 지번이 부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지성의 승인이라는 문구가 없죠. 하지만 기존의 지번을 바꿀 때는 이해관계인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의 지번을 바꿀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승인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각종 토지 이동의 지번 부여 방법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같은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하죠. 이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걸 등록 전환이라고 하기 때문에 토지대장 지적도 입장에서는 신규 등록처럼 맨 처음에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같은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의 지번 부여 방법을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글자로 외우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림으로 암기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림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5에 1번, 6번, 7번, 7에 1번. 이렇게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이 존재하는데 이 토지를 신규 등록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이 7에 1번이니까 여기다 8번을 부여하게 되면 연속성이 깨지죠. 따라서 어떻게 부여하느냐면 인접 토지의 본번에 9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그러면 이 토지를 신규 등록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인접 토지 본번에 9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게 될 겁니다. 이 토지를 신규 등록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인접 토지 본번에 9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면 이렇게 겹치죠. 차례대로 부여해야 되니까 차례대로 5에 2번 이렇게 부여를 할 겁니다. 인접 토지 본번에 9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토지를 신규 등록 전환하고자 합니다. 인접 토지 본번에 9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면 연속성이 유지될 텐데 이 토지는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지번을 부여해도 연속성이 유지가 돼요. 따라서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당연히 본번을 채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토지를 신규 등록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인접 토지 자체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하게 될 겁니다. 이 토지를 신규 등록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인접 토지 본번에 9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게 되면 9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때도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차례대로 지번을 부여하게 될 겁니다. 그럼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의 지번 부여 방법은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지번의 연속성을 위해서 인접 토지 본번에 9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함이 원칙이지만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차례대로 부여하게 될 겁니다. 최종 지번 토지 인접한 경우, 멀리 떨어진 경우, 여러 필지인 경우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차례대로 부여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분할의 경우, 분할은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걸 분할이라고 부를 거예요.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로 나눠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얘기할 텐데 여기는 100번지 토지가 될 테고 100의 1번지, 100의 2번지, 그 다음에 100의 3번지, 그 다음에 101번지 이렇게 여러 필지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두 필지로 쪼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필지였을 때는 지번이 하나가 있을 테고 두 필지로 나눠지게 되면 지번이 두 개가 필요한데 기존의 지번을 이용해서 여기다 지번을 부여할 거예요.
그러면 요 한 필지는 종전의 지번을 갖다 부여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종전의 지번을 부여하면 여기 100의 1이니까 100의 2번을 부여하게 되면 겹치죠. 100의 3번을 부여해도 겹치고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100의 3번 다음 순번으로 이렇게 부여하면 겹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 100의 4번이 어떻게 나왔냐면 말로 표현하면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게 되면 겹치지 않게 됩니다. 이 토지를 두 필지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면 겹치지 않습니다. 이 토지를 세 필지로 나눠보겠다는 겁니다.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면 겹치지를 않습니다. 이 토지를 두 필지로 나눠보겠습니다.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면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할의 경우에는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번을 부여할 때는 우리나라는 북서기번의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왼쪽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부여하고 위에서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부여를 하는 겁니다. 이때 여기에 건축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의 대지 지번은 분할 전에는 얼마입니까? 분할 전에는 100의 1이었죠. 그런데 분할 후에는 얼마로 바뀝니까? 100의 4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다 바꿔줘야 돼요. 일이 복잡해지니까 이 건축물의 대지 지번이 분할 전과 분할 후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면 됩니다. 그러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이쪽 100의 4는 이쪽으로 가면 될 겁니다. 이쪽에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요 100의 5번을 부여하면 될 겁니다. 여기에 건축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이쪽에 100의 8번을 부여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분할의 경우 건축물이 있는 때는 건축물 대지 지번을 바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면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지금은 다 암기하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합병을 보실 텐데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부릅니다.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100번지, 여기는 100의 1번지, 여기는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여기는 103번지. 이 네 필지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텐데 합병 전에는 지번이 4개가 필요했죠. 4필지니까. 그런데 합병을 하게 되면 토지가 한 필지로 변하니까 지번이 하나만 필요할 겁니다. 종전의 지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다 부여하는데 선택하는 방법은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걸 합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100의 10번지, 101의 7번지, 102의 8번지, 103의 9번지 이렇게 네 필지 토지이더라는 겁니다. 이 네 필지를 합쳐서 한 필지로 합치게 될 텐데 등록하게 될 텐데 이때 가장 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렇게 부번이 존재할 때는 본번을 기준으로 가장 선순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를 선택해야 됩니까? 이걸 선택해야 되겠죠. 본번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니까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게 될 겁니다. 네 필지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100의 10번지, 여기는 101의 7번지, 여기는 102번지, 여기는 103번지. 그러면 이때는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이 존재할 때는 이때 가능하면 본번을 부여해야 되니까 본번만으로 된 지번 중에서 가장 선수의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해야 되겠죠. 그럼 얼마를 부여합니까? 100의 2번지 이렇게 부여를 할 겁니다. 이때 여기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합병의 경우도 이 분할처럼 건축물이 영향을 미치느냐. 건축물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죠. 따라서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여전히 100, 여기는 여전히 100의 10,
여전히 102 이렇게 부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해달라는 신청이 있다면 그때 비로소 영향을 미치죠. 네, 그때는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100에 1인가요? 100에 100일에 100일. 여기는요. 뭐가 돼야 돼요? 100일에 7. 여기는 100일에 7. 그래서 이 분할과 합병의 차이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단골로 출제하고 있죠. 단골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제일 그리기 싫어하는 거를 그려야 돼요. 정말 그리기 싫지만 여기에 많은 토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00번지, 여기는 100에 1, 여기는 100에 2, 여기는 100에 3, 여기는 100에 4, 여기는 100에 5,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이렇게 토지들이 존재하는데 이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을 하더라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죠.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니까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다 바꿔줘야 돼요. 따라서 새롭게 확정을 해야 되고 이때 면적, 경계, 좌표값은 측량을 통해서 확정하게 되는데 이때 하는 측량을 뭐라 부릅니까? 지적, 확정, 측량 이렇게 불렀죠.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전체를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일부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쪽만 바둑판 모양으로 바뀔 테고 이쪽은 바뀌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그림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이쪽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한 적이 없으니까 종전의 모양을 유지를 해야 될 겁니다. 똑같이 그려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싫어했어요. 네. 이렇게 똑같죠? 네. 여기는 100의 4, 여기는 100의 5, 여기는 101, 여기는 111, 110, 그 다음에 112, 114. 그런데 이쪽은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됐으니까 깔끔하게 바둑판 모양으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바뀔 거예요. 깔끔하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지번을 부여해야 되는데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은 종전에 사용되던 지번 중에서 일부를 선택해서 여기다가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종전에 사용하던 지번은 뭐가 있냐면 100번, 100의 1번, 100의 2번, 100의 3번 100 이렇게 부르시면 깜방에 간다고 했죠. 100의 4번, 101번, 102번, 103, 104, 105, 106, 107, 108, 그 다음에 109, 110, 그 다음에 114. 이 지번 중에서 일부를 선택해서 이쪽에 부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선택하는 기준은 뭐였죠? 번번. 이게 한 번 출제가 됐어요. 너무 어려워서 거의 20몇 년 동안 출제를 안 하다가 처음으로 이걸 출제했습니다.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은 본본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본은 제외가 될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이 경계에 걸쳐 있는 토지들이 있죠. 경계에 걸쳐 있는 토지는 이쪽에 이미 지번이 사용되고 있죠. 이미 지번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부여하면 겹치게 돼요. 따라서 이 경계에 걸친 토지들은 지번을 제외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경계에 걸친 지번은 제외를 해야 될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시죠? 네, 경계에 걸친 지번은 제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계에 걸친 지번은 여기 100의 4번 이건 이전에 제외가 됐고 그 다음에 101번 제외를 해야 되고 110번 제외를 해야 되고 113번도 제외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지번을 부여하면 100번, 그 다음에 102번, 103번, 104번, 105번, 106번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게 되면 이상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했죠.
여기 본번은 이쪽에 있는데 부번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부번이란 말 자체가 본번에 붙은 지번이에요. 그래서 본번의 토지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부번은. 따라서 이때 이거를 제외할 수는 없겠죠. 이미 부여된 상태니까 이거를 제외를 해야 됩니다. 요 100번을. 그럼 100번을 제외를 시켜야 되는데 세 번째, 이걸 말로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100번을 제외하는 방법을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 안에 있는 지번들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외를 시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다시요.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외를 시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본번과 부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 본번이 같은 지번은 빼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번도 빠지고 이제 지번이 몇 개가 남았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남아있을 겁니다. 이 지번을 이제 순차적으로 부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102번, 그 다음에 103번, 104번, 105번, 106번, 107번.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모든 지번들은 결번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결번은 빠진 지번이란 뜻인데 어디로부터 빠졌느냐면 지적공부로부터 빠진 지번들이에요. 지적공부로부터 빠진 지번은 결번 처리를 한다는 얘기는 결번 대장에 등록한 후 영구 보존을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 번 강조했죠. 이거 출제가 항상 되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번 대장이 아니라 결번 대장. 지적 공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구 보존 장부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6필지가 아니라 9필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9필지라고 한다면 여기 남아있는 지번이 지금 8개가 있는데 여기는 9개가 필요합니다. 맞죠?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는 몇 개가 남아있습니까?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는 8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부여해야 될 지번의 개수는 몇 개가 필요하죠? 부여해야 할 지번의 개수는 9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8개를 부여하게 되면 하나가 비게 돼요. 그렇죠? 따라서 이 원칙을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비게 되니까. 이때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 다른 방법은 블럭을 정해서 1블럭, 블럭을 정해서 2블럭, 3블럭 이렇게 블럭을 정한 다음에 세 블럭으로 나눈 다음에 이때 블럭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여기 102번, 그 다음에 103번, 104번 이렇게 블럭을 정해서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102에 1, 102에 2, 103에 1, 103에 2, 104에 1, 104에 2 블럭을 정해서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해도 되고 두 번째 방법은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차례대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19, 120, 121, 122 그리고 전부 다 결번 처리하게 됩니다. 이를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 이렇게 불러요.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규정을 두고 있고 그리고 축적 변경 지역, 그 다음에 지번 변경 지역,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 지역에서는 이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이렇게였죠. 도, 주, 지, 행,
확정 이렇게 암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죠. 지적 확정 측량 시행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을 선택합니다. 본번 중에서 경계에 걸친 지번은 제외를 시켜야 합니다. 왜? 바깥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본번과 부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시행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도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본번을 차례대로 부여하게 될 겁니다.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가 부여해야 될 지번의 개수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이 원칙을 쓸 수는 없고 두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첫 번째, 블럭을 정해서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차례대로 부여하게 됩니다. 이를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도축 지행 확정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책을 보시는데 111쪽을 보시면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부여 방법 양가로 6번이 있죠.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준공되기 전이니까,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니까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기 전입니다. 따라서 토지를 가지고 지번을 부여할 수는 없고 계획도 갖고 부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도시개발사업 계획도. 그 다음에 지목의 설정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도 두 문제 정도가 반드시 출제가 돼요. 두 문제 정도가. 주로 어디서 출제하고 있냐면, 예전에는 지적예규에서 주로 출제를 했습니다. 이 지적예규란 건 뭐냐면 토지 정보에 관한 예로 만든 규칙이란 뜻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 규칙, 지적예규에서 주로 출제가 됐는데, 요즘은 지적예규가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주로 출제가 됩니다. 대통령령에,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게 다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에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다만이란 문구 또는 단이란 문구가 나오면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주로 여기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책을 보시면 지목의 설정의 원칙은 일필일목의 원칙 기억나시죠? 네, 이걸 보시기 전에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목은 토지의 사용 목적을 줄여서 지목이라고 부르는데, 토지의 사용 목적을 줄여서 지목이라고 부르는데, 지목은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하고 있죠. 28개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28개로 구분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두 번째, 가세 자료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28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이 될 때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용도 지목이라고 부르죠. 용도 지목. 근데 용도 지목도 있지만 토지의 성질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이 될 때도 있죠.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토지의 성질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될 때 토성 지목이라고 부르죠. 토지의 형태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이 될 때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지형 지목이라고 불러요. 토지의 형태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될 때. 우리 공간정보법은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용도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또한 단식 지목, 복식 지목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단식 지목, 복식 지목. 단식 지목은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지목은 하나의 형식으로 등록된다는 의미가 단식 지목이에요. 복식 지목은 두 개의 형식으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 복식 지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공간정보법은 일필일목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죠. 일필일목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단식 지목을 채택했습니까? 복식 지목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단식 지목.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법은 용도 지목과 단식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28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28개는 27개 플러스 하나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도들 27개 딱 정해놓고 이 안에 포함되지 않는 잡스러운 종류의 용도의 토지는 다 여기에 포함시킨다고 했죠. 이걸 잡종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총 4개죠. 첫 번째, 토지대장. 두 번째, 임야대장. 세 번째, 지적도. 네 번째, 임야도. 요 4개의 지적공부에만 지목이 등록되죠. 요 2개의 등록이 될 때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고,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이 될 때는 부호를 만들어서 부호로 등록하고 있죠. 부호를 만드는 방법은 24개는 두문자, 4개는 자문자. 자문자를 외우셔야 되는데, 첫 번째,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그렇죠. 이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와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일치한다고 했죠.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축지법 이렇게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와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공부가 일치해요. 따라서 축척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책을 보시면 일필일목의 원칙이 채택되어 있죠. 한 필지가 지적공부에 지목이 등록이 될 때는 하나의 지목만 등록돼야 된다는 원칙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은 주된 지목을 선택해야 되겠죠. 이를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고 부를 겁니다.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 변경이 있을 때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은 바꿉니까? 바꾸지 않습니까? 바꾸지 않죠. 이를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렇다면 영속적인 변경이 있다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도 바꿔야 되겠죠. 따라서 영속성의 원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지목은 세금과 관련되어 있어요. 과세 자료의 기준이 된다고 했죠. 세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목은 그 종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 정해야 됩니다. 이를 지목법정주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 사용목적이란 말 자체가 토지의 사용목적을 줄여서 지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용목적한 바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돼야 된다는 원칙이죠. 택지 조성공사가 완료가 된 토지는 그 토지를 어떠한 사용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겁니까? 주택지로 사용한다는 거죠. 따라서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대로 설정이 될 겁니다. 등록선의 원칙, 등록된 선과 후를 따져서 먼저 등록한 바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돼야 된다는 원칙을 등록선의 원칙이라고 부를 텐데요. 여기가 바닷가입니다. 바닷가고 여기 바다가 이렇게 있을 테고 여기다가 방파제를 이렇게 설치를 해요. 그리고 흙을 메꿨습니다. 그럼 이 방파제는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지목이 제방으로 등록이 되겠죠. 그런데 1년 후에 여기다가 도로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도로. 그러면 이 제방은 방파제는 제방의 기능도 수행하고 도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데 주종 관계를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둘 다 주된 용도로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어떠한 방법 가지고 판단하느냐. 등록된 선과 후를 따져봐서 먼저 등록한 바에 따라서 지목을 결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도로로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안 바꿔요. 이게 등록선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적용시킬 수 없는 경우에 등록선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돼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목의 표기 방법 설명했고요. 이제 지목의 구분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 다만, 단이란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먼저 전과 답이 나오는데 전은 밭전자를 쓰고 있죠. 답은 논답자예요. 그래서 밭농사 용대의 토지를 전, 논농사 용대의 토지를 답이라고 하는데 두 개를 구별하셔야 돼요. 밭농사 용대의 토지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죠. 물을 필요할 때만 뿌려주게 될 겁니다. 논농사 용대의 토지는 논에 항상 물이 찰랑찰랑 차 있죠.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전,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한다면 답. 요 구별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논농사 용도의 토지건 밭농사 용도의 토지건 농사 짓는 토지죠. 따라서 사람의 노동력이 투입된다는 의미로서 재배라는 문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재배라는 문구가 없으면 이거는 전이 될 수도 없고 답이 될 수도 없습니다. 재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전의 첫째 줄을 보시면 거기 원예정불에 그 가로를 보니까 가수료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보통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실 수가 있는데 거기 가수료를 포함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수리를 포함 이렇게 출제하면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가수리는 왜 제외할 수밖에 없느냐면 가수원이 별도로 존재하죠. 가수원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수리는 제외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제외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가수원을 보시는데 집단적 재배, 요게 키워드가 되겠죠. 집단적 재배라는 문구가 키워드예요. 따라서 사과나무 한 그루 심는다고 해서 가수원이 될 수는 없겠죠. 또한 산골짜기에 사과나무 100그루가 자생하는 경우도 가수원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집단이어야 되고 재배이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다만이라는 문구가 있죠.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이 주거용 건축물은 가수원의 필수 시설물이 될까요? 되지 못할까요? 안 되겠죠. 없어도 상관이 없죠. 따라서 이 주거용 건축물은 가수원의 필수 시설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수원 안에 포함을 시킬 수는 없고 주거용 건축물이니까 그 부지는 별도의 지목 대로 결정이 돼야 될 겁니다. 별도의 지목 대로 결정이 돼야 되니까 60일 이내 분할을 신청해야 되겠죠. 용도가 달라졌으니까. 그 다음에 목적용지가 나오는데 다음의 토지는 목적용지죠.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목적용지 내의 필수 시설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목적용지 안에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별도의 지목 대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논리가 가수원 목적용지에 나오고 또 하나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있죠. 묘지. 기억나셔요? 묘지. 묘지 내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도 이 관리를 위한 건축물이 묘지의 필수 시설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묘지 안에 포함을 시킬 수 없다라고 했죠. 별도의 지목 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수원, 목적용지, 묘지 세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목적용지 1번을 보시면 초지를 조성한 토지. 초지는 풀을 키우는 땅이라는 뜻이죠. 이 풀은 아마도 가축의 먹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축사 등의 부지. 이거는 뭡니까? 가축의 집이겠죠. 그 다음에 부속시설물의 부지. 가축을 위해서 어떤 세면시설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있는 창고 같은 게 있겠죠. 네, 이런 창고들도 목적용지의 필수 시설물로 본다면 목적용지 안에 포함을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임야가 나오는데 임야는 예전에 산림이라는 지목과 원야라는 지목이 따로 존재했었는데 이 별도의 산림이라는 지목과 원야라는 지목이 임야로 합쳐진 겁니다. 산림은 매산자와 수풀림자를 쓰고 있는데 산림에 해당되는 토지는 수림지, 중림지가 산림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이때 이 수는 나무 숫자예요. 그래서 수림지는 나무가 빽빽히 들어서 있는 토지를 수림지, 중림지는 대나무가 빽빽히 들어서 있는 토지를 중림지. 그래서 이 수림지와 중림지가 산림에 해당되는 토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원야는 원자가 근원 원자고 야자는 들판 야자인데요. 뭔가 근원적인 들판을 원야라고 불렀는데 자갈땅, 암석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이게 원야에 해당되는 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질이 다른 산림이라는 지목과 원야라는 지목이 임야로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빽빽히 들어서 있을 때만 임야가 되는 게 아니라 자갈땅, 모래땅 이런 것도 전부 다 임야 안에 포함을 시켜요. 모래땅도 임야 안에 포함시키니까 경포대 해수욕장, 해운대 해수욕장은 지목이 뭘까요? 임야가 되는 겁니다. 임야가.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강천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광은 광물이라는 뜻이에요. 천은 샘천자를 씁니다. 그러면 이 강천지는 강물이 샘처럼 솟구치는 부지를 강천지라고 얘기할 텐데 샘처럼 솟구치기 위해서는 강물은 액체일까요? 고체일까요? 액체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맞아요. 액체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강물이 샘처럼 솟구치게 될 텐데 이 토지 위에 강물,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샘처럼 솟구치게 될 텐데 이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받아내서 보관해야 되겠죠. 송유관이나 석유류라고 한다면 송유관, 온수, 약수라고 한다면 송수관. 이 송유관, 송수관을 통해서 이쪽 저장시설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송유관, 송수관은 강천지 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강천지 안에 포함을 시켜버리면 강천지의 범위가 너무 확대가 돼요. 또한 이 저장시설물 부지도 강천지 안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 강천지가 너무 확대가 됩니다. 이 거리가 10km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송유관, 송수관 부지, 저장시설물 부지를 여기 강천지 안에 포함시키면 너무 넓어지죠. 따라서 너무 넓어지니까 송유관 부지, 송수관 부지, 저장시설물의 부지는 강천지에서 제외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만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저장시설의 부지는 강천지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염전, 염은 소금 염자를 쓰고 있고요. 전자는 밭전자예요. 소금 만드는 밭이란 뜻입니다. 그럼 바닷물을 밭에다가 가둬놓은 다음에 위에서 태양이 내려지게 되면 그 열기에 의해서 바닷물이 증발하겠죠. 그러면 소금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천일제염 방식이라고 불러요. 천일제염 방식. 하늘에서 천, 태양이 일, 제, 만든다. 뭐를? 소금을.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 소금을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천일제염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염전이 되기 위해서는 소금이 천일제염 방식으로 만들어질 때만 염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끓여들여서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건 공장에서 가열해서 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만든다는 뜻인데 이건 천일제염 방식이 아니겠죠. 따라서 염전이 될 수가 없고 공장 시설이니까 공장 용지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이거 좀 암기해 두십니다.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요 부지가 바로 대지가 될 거예요. 택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라고 한다면 주택지로 사용되는 토지겠죠. 따라서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이 들어가 있겠죠. 따라서 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공장용지 1번, 2번은 당연히 공장용지가 될 테고 3번을 유념하셔야 되는데 같은 구역에 있는 즉 공장시설물 부지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 안에 포함을 시키는데 의료시설물 이걸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공장 안에는 위험한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죠. 위험한 기계를 통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종종 발생하겠죠. 따라서 의료시설물은 이건 공장의 필수시설물로 간주합니다. 필수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공장용지 안에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학교용지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독립적 시설, 요게 키워드가 되겠죠. 다음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주차장에서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을 보시면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은 주차장이 될 수가 없어요. 노상주차장은 뭐죠? 여기 도로가 이렇게 나 있을 때 여기 하얀 선이 그어져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자전거 탄 아저씨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주차료 받기 위해서. 이게 노상주차장이에요. 이건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고 봐요. 이거는 지목이 뭘까요? 도로가 될 겁니다. 도로. 맞죠? 노상주차장은 지목이 주차장이 아니라 도로가 될 거예요. 두 번째. 이건 밥그릇을 그린 건 아니고요. 네, 이거는 뭐냐면 종합운동장을 그린 거예요. 이거는 반찬 그릇을 그린 건 아니고요. 네, 주차 공간을 그린 겁니다. 이걸 부설주차장이라고 부를 겁니다. 부설주차장. 그러면 이거는 체육시설이죠. 체육시설이면 이 체육시설물 부지는 뭐가 될까요? 체육용지가 되겠죠. 체육용지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설주차장은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체육용지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이게 박물관이라고 한다면 문화시설이죠. 문화시설이니까 지목은 뭐가 될까요? 대가 되겠죠. 그러면 문화시설 부지 안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대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주지목 추정 원칙상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인근에 주차 공간을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이것도 부설주차장이에요. 다만 바깥에 설치가 되어 있죠. 이거는 독립된 주차시설로 보기 때문에 이건 주차장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은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시설물 부지 안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이 될 테고, 시설물 부지 바깥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독립된 주차 공간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지목이 주차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설 주차장은 둘로 나누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이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는데,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야외 전시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판매 목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독립된 주차시설로 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주차장이 될 수는 없고 판매 목적이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점포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점포. 그런데 점포에 해당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물류장, 야외 전시장이라는 표현이 있죠. 점포에 해당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 전시장은 주차장으로 볼 수도 없고 대로 볼 수도 없다면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잡종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겁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 용지가 나오는데 다음의 토지는 주유소 용지가 될 텐데,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주유소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급유시설, 송유시설은 아까 강천지에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죠. 강천지가 될 수는 없어요. 또한 거기 주유소 용지에서 제외가 되는데 왜 제외가 되냐면 1번을 보시면 판매를 위하여 라는 문구가 있죠. 이 주유소 용지가 되기 위해선 판매와 관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름은 주유소에서 사죠. 판매와 관련되지 않은 급유시설, 송유시설은 주유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급유시설, 송유시설은 강천지에도 해당이 안 되고 주유소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27개에 해당되는 게 없을 겁니다. 지목이 뭘까요? 잡종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유소 용지는 잡종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어디 안에 설치가 됐죠? 제작 공장, 정비 공장 안에 설치가 됐죠. 그렇다면 이 금유시설, 송유시설은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잡종지로 볼 수도 없고 공장 용지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1번의 키워드는 판매를 위하여입니다. 판매를 위하여. 판매와 관련된 것만 주유소 용지가 돼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저유소, 원유 저장소라는 표현이 있죠. 판매를 위해서는 기름을 보관하고 있어야 되죠. 따라서 저유소나 원유 저장소는 주유소의 필수 시설물로 보게 됩니다. 주유소의 필수 시설물이어서 이것도 주유소 안에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넘겨보시면 창고 용지가 나와 있는데 창고 용지에서 키워드는 독립적으로 설치해요. 그러면 목장 용지 안에 설치된 보관 시설물, 저장 시설물은 시설물 부지는 이건 창고 용지가 아니라 목장 용지 안에 포함시키겠죠. 가수원 안에 설치된 저장 시설물 부지도 이것도 독립적으로 설치가 된 거가 아니니까 가수원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설치가 된 것만 창고 용지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 다음의 토지는 도로가 되는데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뭐가 될까요? 도로가 되겠죠. 공장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뭐가 될까요? 공장 용지가 되겠죠. 거기 1번, 2번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뭐 기억할 것도 없죠. 3번을 보시면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이것도 도로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게 왜 도로가 되느냐면 이 고속도로는 도로의 기능이 가장 강화된 형태의 도로이기 때문에 다른 지목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소 부지일지라도 점포로 봐서 대로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도로 안에 포함을 시켜요. 하지만 국도나 지방도로는 얘기가 달라지죠. 국도의 휴게소 부지 또는 지방도로의 휴게소 부지는 이때는 뭐가 될까요? 대가 되는 겁니다. 고속도로 위 휴게소 부지만 도로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때 주된 용도는 지표상의 용도 갖고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고가도로는 도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토지의 구성 부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럼 지하도로는 도로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도로가 아니에요. 지표상의 용도가 아니죠. 토지의 구성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고가도로나 지하도로는 도로로 지목이 결정되지를 않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예전에 공간정보법은 세 필지 이상의 대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하는 토지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어요. 옛날에는 세 필지 이상의 대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이걸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는데 세 필지를 두 필지로 바꿨고요. 대라는 문구를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두 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하는 토지 개정사항이니까 좀 암기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15번에 철도 용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키워드는 일정한 궤도겠죠. 궤도가 있는 부지가 바로 철도 용지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하철이 지나가는 땅속에 설치된 지하궤도 거기는 철도 용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지하철로 철도 용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땅속에 설치가 됐으니까 토지의 구성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표상의 용도 갖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철도 용지인데 그 역사, 서울역 또는 용산역 같은 역사는 점포로 봐서 대지로 봐야 될까요? 철도 용지의 필수 시설물로 봐서 철도 안에 포함을 시킬까요? 철도 용지 안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 용산역 역사, 서울역 역사는 별도의 지목 대가 아니라 철도 용지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또한 사설철도도 포함이 됩니다. 사설철도.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철로가 맨 처음에 개설이 됐는데요. 일제시대 때의 철로는 사설이었어요. 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사설철도였어요. 그래서 지목이 만들어질 때, 철도 용지가 만들어질 때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설철도도 철도 용지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제방. 이 제자는 만들 제자고요. 방은 방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거기 밑에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뭔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방조제는 조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방수제는 물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사제는 모래를 방어하기 위해서, 방파제는 파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전부 다 뭔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거 제방으로 보게 될 겁니다. 하천과 국어는 비교가 돼서 출제가 되는데 구는 또랑 구자예요. 거자도 또랑 거자인데요. 이 국어는 또랑을 한자로 표현한 겁니다. 이 국어가 되기 위해서는 인공적 소규모라는 문구가 있어야 돼요. 인공적 소규모라는 문구가 있다면 국어, 없다면 뭘까요? 하천. 인공적 소규모라는 문구가 있으면 국어, 없으면 하천. 그렇죠. 유지는 그 유자가 물방울 머무를 유자고요. 물방울 머무를 유. 지는 연못 지자예요. 그래서 이 유지라는 지목은 물방울이 고여 있어서 연못 형태로 된 부지. 이를 유지라고 얘기합니다. 또 댐, 저수지, 소류지. 이 숫자가 작은 연못 숫자예요. 작은 연못 숫자. 그 다음에 류는 물방울 머무를 유자죠. 그래서 이 소류지는 작은 연못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연못. 그 다음에 호수, 연못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물이 머물러서 물이 고여있는 형태의 토지들이죠. 따라서 이를 유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연, 왕골 등이 자생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고 있으니까 물이 고여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때 자생이라는 문구가 있어야지만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재배라는 문구로 바뀌게 되면 답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답. 논에 가보시면 물이 밑에 항상 찰랑찰랑 차 있죠. 그렇죠. 다만 유지와의 차이점은 답은 재배, 유지는 자생.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어장. 여기서 양은 키운다라는 뜻이고요. 어는 물고기 어자예요. 장은 장소라는 뜻이고요. 물고기 어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물고기들을 키우는 장소를 양어장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거기 육상에 이 문구를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해상에라는 표현이 있다면 이거는 토지가 아니니까 지목이 존재할 수 없겠죠. 해육상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한 수산생물의 번식, 양식을 위한 이란 표현이 있죠. 생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산식물과 수산동물을 포함합니다. 수산식물도 포함을 해요. 그러면 수산식물을 키우는 곳이 바로 양어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고기 어자를 쓰고 있지만 동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식물도 포함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양식장이라는 지목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산동물, 수산식물을 키우는 것도 둘 다 양어장이 될 수가 있고 양식장이라는 지목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오른쪽을 보시면 수도 용지가 나오는데 물을 정수하여. 수도는 먹는 물이죠. 그래서 키워드는 물을 정수하여. 이게 키워드예요. 정수시설이 있어야지만 수도 용지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공동우물은 먹는 물인데 수도 용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우물은 정수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공동우물은 당연히 유지가 될 수도 없죠. 공동우물은 먹는 물이니까 유지도 될 수가 없어요. 또한 유지도 될 수 없고 또 뭐가 될 수도 없을까요? 답이 될 수도 없겠죠. 당연히 답이 될 수도 없겠죠. 그러면 공동우물은 수도용지로 볼 수도 없고 유지로 볼 수도 없고 답도 될 수 없다면 공동우물 부지는 뭘까요? 잡종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공원부터는 좀 쉬었다 하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